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로 총선이 9일 남았습니다. 남은 날이 한 자릿수가 되면서 모두들 분주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 시간 끝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큰 논란인 숫자 2,000 조정 가능성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지를 뒀습니다. 분명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의 길이 국민의 감정, 눈높이와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에 속 시원하게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담화를 통해 증원의 의지는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이해할 부분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점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논리적 설명과 감성적 이해 사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뉴스9은 대통령 담화의 의미와 정치권, 의료계의 반응, 왜 이 담화가 나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담화 내용부터 황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넉 달 만이자 취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 행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일안이란 조건을 언급했지만 정원 문제에 대해 조정 여지를 둔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하던 특위의 범위를 시민단체까지 확장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협의체를 모델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내기 어렵다면 일단 협의체로 들어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규모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내년도 입시 요강에 의대 정원이 반영되는 다음 달까지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유연한 모습이었지만 국민 찬성이 압도적인데도 지난 27년 동안 9번의 정부 시도가 모두 실패한 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겁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의료계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담화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51분간 국민이란 단어를 65차례 쓰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소통 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선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사단체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왜곡이라며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37차례 협의와 의협과 정부 간 19번의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OECD 기준으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늘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적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와 의료계 TF가 증원을 논의했지만 무산됐고 4년 전 문재인 정부도 10년간 4,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코로나 시국에 의료 파업이 2주 넘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만류도 많았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외면할 순 없다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해석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대화하자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나서서 2,000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야당은 바뀐 게 없다며 불통 정권이라고 비판합니다. 여야 반응은 윤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가 실종됐다며 불통 정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1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책은 없었고 변명과 고집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전향적 태도를 밝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2,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정부가 합리적 의견을 논의할 준비가 된 만큼 의사단체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고 조정훈 서울 마포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포을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는 쇠 귀에 경을 끼라며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벼락치기가 안 되니 또 대통령 탓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요청하면서 공이 의료계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잠시 전인 오후 7시부터 회의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경희 기자, 의대 교수들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의대 교수들은 오늘 저녁 7시부터 온라인으로 비상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각 대학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료개안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모을 것인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개별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담화문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어 정부와 협상회장이 펼쳐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문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00명이라는 걸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해놓는다면 그 숫자를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저희가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2,000명 후퇴 없이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에 제안한 증원 단일안에 대해선 이미 전공의들이 증원 규모 논의를 위한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2,000명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협의와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의료 공백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시간을 줄였고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네 병원이 단축 진료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무릎 관절 통증 환자에게 의사가 물리치료를 합니다. 주 6일 원장이 직접 진료를 보는 정형외과입니다. 이곳 병원은 이번 주부터 일부 오전 진료를 없애 진료 시간을 주 44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혹사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일, 목요일 오전은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네 안과병원은 주 5일만 진료를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예 목요일 시가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한 빅5 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부터 뇌출혈 환자도 못 받는다는 공지에 속이 탑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대기 중이에요. 지금 수술한다는 못 받는다 했어요. 전공의에 이어 교수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급하게 이제 짧은 타임 하나씩 짜서 타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건 환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너무 피로감이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급히 좀 합의가 됐으면 하는 건 바람입니다. 정부의 신고센터엔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상담이 2,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 행동 관련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공의 법률 대응 지침을 올린 군의관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협회 비대위원 1명을 더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SNS에는 전공의들이 알아야 할 법률 사항이란 글이 올라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 문서를 받아도 서명하지 말라는 행동 지침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가 군의관 2명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 행동 지침, 업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이 게시됐던 의사 커뮤니티 수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의사 커뮤니티 대표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밝히면서 곧 신병확보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보의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의사와 휴학 중인 의대생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이면택 회장 당선자 등에 이어 의협 비대위원 1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야 대표들의 유세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째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을 찾아 지원에 나섰습니다. 야당 소식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구 경쟁자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TV토론 녹화를 마친 이재명 대표는 이동을 위해 차량에 타자마자 원격 유세에 나섰습니다. 충남 충북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애매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소열 후보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건데. 특히 이 대표는 전국적으로 경합 지역 50곳 가운데 49곳에서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지면 뒤집힌다고 강조하며 낙관론을 재차 경계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171표 차이로 낙선했던 인천 동구 미추홀구의 남영희 후보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을 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하더라고요. 인천 지역 다른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마친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 을로 이동해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과거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를 찾아 배재정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한동안 수도권 유세에 집중해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만 최근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 위원장은 박박 기겠다는 말로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세차에 오른 한동훈 위원장이 점퍼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부산에 내려오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한데요. 한 위원장은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팀을 거론하며 부산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롯데의 염종석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몸을 부서져라 던져서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걸 기억합니다. 염투수처럼 올 한해 소진되고 끝나도 불만이 없다며 남은 기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이후 한 위원장이 부산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을 보이는 곳이 늘어나자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범죄 영화도 언급했는데 이재명, 조국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판세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의식한 듯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저희는 반성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지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선거 막판 중도층 표심의 향방이 중요해지면서 여당 후보들은 잇따라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전 이상민, 박경호 후보 유세장을 찾아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가 형이 확정되면 감옥에서 몸을 열심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감옥에서 몸 만들겠다는 사람이 왜 표를 달라고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법원 실형이 확정되면 정치인 조국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감형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재판받고 정치하느라 못했던 독서와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당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감옥 가면 운동하겠다는 사람이 왜 표를 달라고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려 드는 겁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같이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의 변호를 맡았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을 범죄 수익 수수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배우자 문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만둬야 하느냐며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한 축인 용인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 그리고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가 한 경쟁에 검경 대결이죠.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가 가세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용인갑은 정찬민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의원직을 상실한 뒤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민의힘 이원모,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는 이 지역 유권자들에겐 모두 새 얼굴인 셈입니다. 기회의 땅 용인갑의 민심은 과연 누구에게 향할까요? 이상식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낙선하고 2년 전 용인으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외국산 소도 지금 6개월만 한국에서 키우면 한우가 되지 않습니까? 부산경찰청장, 총리실, 민정실장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검사들은 이제 과거 회기적이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본적인 성격상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40대 정치 신인인 이원모 후보는 젊은 후보의 패기를 앞세웁니다. 44살의 젊은 패기로 처인 발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친윤 후보란 세간의 평가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 후보는 오히려 그 점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지자체, 그리고 당 모두 하나로 삼박자가 돼서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양향자 후보는 반도체 분야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 처인에서 검찰이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한지를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지난해 이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만큼 세 후보 모두 관련 인프라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고급 인력들이 서울 강남과 30분 안에 연결될 수 있다. 같은 복합 쇼핑몰 이런 부분들의 갈증도 있습니다. 처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구축되고 가동되어야. 용인갑은 지난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보수정당 출신이 당선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상식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감한 시기에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한 건 무슨 이유인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담화 여부를 놓고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다는데 깊숙한 내막을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홍연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사실 밤늦게 알려졌단 말이죠. 언제 결정한 겁니까? 네, 지난주부터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주말이었던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참모 중에는 담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꽤 많았는데요. 증원 규모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나왔는데 국민에게 직접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담화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좀 엇갈립니다. 오늘 담화에서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방점이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가능하다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왜 2,000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생중계 시작 1시간 30분 전까지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서 막판까지 내용 수정을 거듭했는데요. 발표 직전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내용이 증원 규모 바뀔 수 있다, 이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바뀔 수 있다로 전향적 입장을 보인 건데 그만큼 의료계를 향해 증원 숫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이번 오늘 담화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변화는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겠군요. 자, 그런데 총선이 9일 남았다고 했잖아요. 사전투표는 불과 4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대국민 담화잖아요. 좀 미루자, 총선 뒤에 하자 이런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일단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놓고 총선 유불리를 따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시각이라고 합니다. 실제 오늘 담화에 이러한 고민을 녹여내는데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정치적 유불리 안 따지겠다. 대통령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화가 총선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결과가 어떨까요? 전망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의사 증원이 국가적 과제임을 반복해서 강조한 점이 지지층에게는 뚝심, 또 반대층에게는 고집이나 불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원 규모 변경을 시사한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유연성 발휘겠지만 현재 의료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담화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이 긴 분량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정부 부처가 줄곧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강조해서 주목도를 높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잘 몰랐던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더할 수는 있겠습니다. 51분짜리 담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점에선 효과가 미비할 거란 평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담화의 방점이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시사였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호소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당이 요구하는 것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이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양 후보에게 대출을 해준 대구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였습니다. 새마을금고 본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금고 측이 소득이 없는 양 후보의 대학생 딸에게 해준 11억 원 대출이 적법했는지가 핵심인데 새마을금고는 불법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수성 새마을금고. 하지만 아침 8시 20분쯤 중앙회 직원 5명이 방문해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검사랑 몇 분 정도 오셨어요?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사는 소득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자의 대학생 딸에게 11억 원의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초점입니다. 금고 측은 당시 양 후보자의 딸이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양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됐다며 대출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이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편법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 말씀을. 앞서 양 후보는 자신의 SNS에 새마을 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에는 중간에 대출 중개인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딸의 대출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도 금고 측에서는 그런 용도로 쓰는 줄 알았다면 대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앙에는 불법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계속된 논란에 결국 양문석 후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는데 매각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전액 기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진 사퇴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SNS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양 후보는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대출 증빙을 위해 허위 물품 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양 후보는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감수하고 차익이 나면 기부하겠다고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의겸 의원이 밝혔던 해법과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출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 자금으로 5억 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또 허위 서류를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해 대출 경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양 후보의 공천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고, 그러나 위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그렇게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양 후보 논란이 다른 후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과거 문제성 발언이 또 드러났습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가 궁금해지죠. 김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료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지난 2022년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입니다. 김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소개하며 제자를 성상납 도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하지만 이 발언과 관련한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제2의 텐진 조약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미 정상이 남북 간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은밀한 합의를 통해서 약간의 작은 국지전 같은 거는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종군 위안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주장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외종선인 김병규 씨는 허위 발언이라며 김 후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협한 인식에 그릇된 역사관이 더해졌고 비뚤어진 성인식까지 점철된 배설 수준의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발언들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역사에 근거한 설명과 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는 일이 종종 목격되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 일인데 운전 중 벌어진 시비로 상대방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야구방망이를 꺼낸 남성. 누군가를 향해 휘두릅니다. 뒤 차량 운전자와 싸움이 붙은 겁니다.
싸움이 진정돼 방망이를 트렁크에 던져넣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꺼내 휘두릅니다. 폭행은 어제 낮 2시쯤 제주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가해자 차량이 좌회전하며 나타나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화가 난 가해자가 차를 막아선 채 폭행을 한 겁니다. 진술로는 최근에 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빵빵거리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폭행 당시 40대 피해자의 차량에는 배우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우자는 물론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까지 5건의 신고가 동시에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해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가해자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40대 남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끌어들인 뒤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이 든 돈가방만 뺏어서 달아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10명이었는데 모두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앞서 달리는 SUV 차량을 빠른 속도로 뒤쫓습니다. 상향등을 켜며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은 갓길에 멈춰서고 잠시 뒤 건장한 남성 4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차량 안에선 5만 원짜리 현금 다발 등 총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당은 지난달 21일 자정쯤 서울 강남에서 현금으로 사면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한 뒤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1억 가지고 갔다 오는 거. 그래서 방도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사건이 났습니다. 경찰들이 왔죠. 경찰은 부산에서 2명을 잡아 경찰 헬기로 압송하는 등 전국으로 도망간 일당 10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곳입니다. 일당은 이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을 세보는 척하다가 가방째 들고 달아났습니다. 범행 후에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10명은 모두 같은 고향 친구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 1억 원 중 5,7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의 행방도 좇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중국 보따리상 명의로 수출용 면세담배와 양주를 사들인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은 수출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한도 제한이 없다는 걸 악용한 건데요. 자그마치 7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 창고입니다. 한 남성이 포장된 상자를 옮깁니다.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신고된 양주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생수였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자유무역지대 창고에서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을 좀 악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중국인 동포 등 4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년 넘게 양주 약 1,100병과 담배 70만 갑을 국내로 빼돌려 팔았습니다. 밀수입하려던 담배 40만 갑은 압수됐습니다. 총 77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단속에 대비해 중국 담배 상자 안에 골판지를 넣어 규격과 무게를 맞췄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겉으로 봐서는 전혀 분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양주와 담배는 중국인 보따리상의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세관엔 홍콩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는 보세 창고 주인과 짜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30대 중국인 동포는 바지 사장에게 4천만 원을 주고 거짓 자백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 5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 양구 일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원인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냥 한 마리가 옹벽 위로 뛰어오르더니 울타리 앞을 서성입니다. 길게 이어진 울타리를 따라 달려도 집으로 돌아갈 구멍을 찾지 못하자 도로로 내려와 뛰기 시작합니다. 천연기념물 제217호 사냥을 막은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쳐놓은 울타리입니다. 결국 차에 치이거나 탈진에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울타리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가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탈진하는 경우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강원도 일대 등에서 폐사한 사냥은 537마리에 이릅니다. 국내 전체 사냥 양 2,000마리 중 4분의 1입니다. 사냥 집단 폐사가 울타리 때문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겨울 강원 지역에 내린 폭설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먹이를 찾기 힘들어진 환경도 변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눈비들이 여느 해보다는 좀 많이 내린 부분들이 야생동물한테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는 사냥 집단 폐사의 원인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지난 주말 GTX-A 수서 동탄 구간 개통 이후 첫 평일인 오늘 출근 시간대에만 1,900여 명의 승객이 GTX를 이용했습니다. 시민들은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1시간 가까이 줄였다는 반응인데요. 정수현 기자가 출근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GTX-A를 타고 동탄역에서 서울 장지동까지 출근길에 나선 조재하 씨. 네, 전에는 이제 6시 한 40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7시 10분에 한 30분 땡겼는데 이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수서역에 도착해 수인분당선과 8호선으로 갈아탄 뒤에야 장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40분. 집 앞에서 광역버스를 탈 때보다 교통비는 1,500원 정도 더 나왔지만 시간은 50분 이상 줄었습니다. 조 씨는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집에 가면 밥 먹고는 9시인데 이제 그 시간을 좀 이용을 해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집사람하고 같이 산책한다든지. 오늘 출근 시간대 GTX-A 이용객은 1,900여 명. 대부분 빠른 속도에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깊은 지하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최대 21분에 달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36분하고 53분이면은 시간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애매해가지고. 동탄역까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동탄 안에서 여기 오려면 한 15분 정도 와야 되는데 GTX 때문에 동탄 투 이사 오려고 그래요. 경기도는 오늘 포천과 인천을 잇는 GTX-G와 파주와 위례 신도시를 잇는 GTX-H 노선을 확정하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연예인이 투자한 주식, 재벌 총수가 투자한 업체,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그동안 별 대응을 하지 않아서 비판을 사왔는데요. 뒤늦게 계정 영구 정지라는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전문 투자자 황현희, 이부진 투자하다. 유명인을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확실히 사기가 당하긴 좀 쉬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저희한테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피해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1,452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액만 1,266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계정을 차단하는 등 대응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필터링 되는 기능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차단 기능 같은 게 조금 발전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봐가지고. 급기야 유재석과 홍진경 등 유명 연예인 137명이 직접 나서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전담팀을 두어서 구체적이고 좀 열려있는 방법으로 이런 사기, 사칭 계정을 없애는데 플랫폼 사업자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구글은 일명 사칭 광고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광고 계정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선 기간 구글과 유튜브에선 모든 정치 관련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규정 들어가고 그러기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 규제에 나서고 사법당국과 어떤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뒤늦게라도 조치에 나선 구글과 달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물 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33개월 여아를 11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논란이었죠. 경찰이 이송을 거부한 병원들을 상대로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송훈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의 한 2차 병원. 그제 물웅덩이에 빠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구급차로 이곳에 실려왔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과 구조대는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살아나자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 상태인데 그때 숨이 들어왔다고 한 번 했었어요.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전원 요청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소아 중환자실 그 캐파가 있는데 캐파를 넘어서서 환자를 좀 수용하고 있어서 그 사이 아이는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그때 큰 병원으로 그래도 가슴에 희망이 있었을 거라는 시국이 해가지고 다 거절해가지고. 경찰은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경기도와 대전, 세종, 충남북 11개 대형 병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다 포괄적으로 다 확인할 거예요. 경찰은 아이가 익사한 걸로 추정하지만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실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부검 뒤 아이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 전원 요청을 거부한 병원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번 사고로 열악한 지역 의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에는 소아응급실과 소아외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밤중에 열만 나도 부모들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우리 소아응급 체계의 현실과 문제점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빈 기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대형 병원 응급실에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겁니까? 네, 어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응급실은 많지 않습니다.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은 22%인 92곳에 불과합니다. 71%는 24개월 미만 아이들의 진료 등이 제한됩니다. 6%는 아예 소아 응급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아응급 전문실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6년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10곳이 운영 중인데요. 이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소아 환자의 응급 진료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응급센터에서 위기를 넘겨도 입원할 소아 중환자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소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은 전국에 13개뿐이고 이 절반이 넘는 소아 환자가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에 생기는 병하고 소아에 생기는 병이 다릅니다. 성인 심장의 대가가 소아 심장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소아의 정상적인 혈압, 정상적인 맥박수, 호흡수 이런 것들도 성인과는 다르고 중증 소아 환자가 갈 병원이 없다는 것도 그렇다 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열만 나도 밤에 응급실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런 병원은 없습니까? 네, 많진 않지만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긴 합니다. 현재 전국에 81곳이 운영 중인데요.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북 지역엔 한 곳도 없습니다. 해외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아 응급 체계 좀 잘 잡혀 있습니까? 네, 일본의 경우 소아 응급 체계가 4단계로 구축돼 있습니다. 우선 소아 응급 전화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역 간호사가 증상을 듣고 경증과 중증 환자가 가야 할 병원을 분류합니다. 또 소아의 연령별, 시간대별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등 다양한 수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24시간 소아상담센터와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분류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같은 계획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텐데 꽉 막힌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뒤 최대 규모입니다. 분노한 시민 10만여 명이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의회 앞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격해진 시위대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도로에 불을 붙이고 드러눕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0만여 명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질도 데려오지 못하고 6개월째 하마스와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What I'm doing here is trying to change the government because this government is a complete and utter failure.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אין ניצחון בלי כניסה לרפיח ואין ניצחון בלי חיסול גדודי החמאס שם.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포로들이 하마스 내부가 분열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최근 며칠간 하마스 고위급 체포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당초 이집트에서 재개하려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오늘 하마스의 불참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와 또 한 번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야판 스베덴 음악 감독과의 친분으로 서울시향의 홍보대사를 맡게 된 건데요. 두 거장의 만남을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2년 뜨거웠던 여름을 한국에 선물해준 국민 영웅 버스 히딩크 감독이 다시 대한민국 팀의 얼굴이 됐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영예 홍보대사를 맡게 된 겁니다. 같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5년 임기를 시작한 야판 스베덴 신인 음악 감독과의 오랜 친분이 계기가 됐습니다. Different world, but there are also, in my opinion, many similarities what I do to get the best out of an individual player and to melt it to a team performance. 두 거장은 탄탄한 축구팀과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비결을 나누며 우정을 키워왔습니다. That you are not playing only your own instrument, but you need to listen to the others. So playing in an orchestra is actually a team sport. I will propose KFA that he will take the job of being national football coach. 네덜란드 리그의 라이벌 아약스와 에인트호번의 팬인 두 거장은 장난스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The moment he say Ajax is the best, and I say no, PSV is the best. So yes, I've been first of all a big fan of his coaching, but too bad he never coached my team. As my team was and always will be Amsterdam Ajax. 히딩크 감독은 홍보대사 자격으로 해외 순회 공연에 동행하는 등 서울시향 알리기에 나섭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놀보는 오장이 칠보여 심술보 하나가 왼편 갈비 밑에 딱 매달려 갔고 그래서 심술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불난디 부채질 꽃초밭에 말달려 애동호박이 말뚝박군. 복장이 터지게 약을 올리는 걸 염장 지른다고들 하죠.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엇갈립니다. 먼저 염통과 내장, 염장을 내질러 부활을 돋운다는 얘기랍니다. 아주 뻔뻔한 사람을 염통에 털났다고 하는 것과 통합니다. 안동 고등어 간제비 명인들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등어 배를 갈라 소금을 한 줌 지르는 걸 염장 지른다고 하죠. 한 푼이 아까워 벌벌 떠는 서민의 쓰린 가슴에 소금을 뿌려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편법 대출 의혹에 휩싸인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대거리가 가관입니다. 조국 대표가 했던 말과 닮았습니다.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양 후보는 담보대출이 금지된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죠. 앞서 갭 투기가 드러난 후보를 낙마시켰던 민주당이 이번엔 후보가 알아서 대응할 일이랍니다. 며칠만 버티면 따놓은 당상이란 말인가요? 공영훈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진영, 이수정 후보가 토지 매입 대출과 아파트 상가 7채 소유로 논란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 후보는 대파 한 뿌리가 875원이라며 서민들의 속을 긁어놨습니다. 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남편이 정관 예우를 받았다면 160억은 벌었어야 했다.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조국 대표의 어록도 소환됐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액 수임으로 총리 후보에서 물러나자 깔끔한 처신이라며 말했죠. 총리 후보로 추천한 청와대의 무감각과 무능이 더 문제다. 염통에 털이라도 난 걸까요? 여기저기서 질러대는 복장 터지는 소리에 속이 다 메스껍습니다. 4월 1일 앵커 칼럼 오늘 염장 지르기였습니다. 어제 여의도 윤중로에 이어 오늘은 서울 기상관측소내 왕본나무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작년보다는 7일 정도 느리고 역대 5번째로 빠른 기록인데요.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만개한 벚꽃이 아쉽게도 내일과 모레 비와 함께 꽃비가 되어 흩날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에서 내리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울과 일부 경기, 영동에 내려져 있는 건조주의보는 모레 비가 내리며 해제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8도, 여수가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3도까지 올라서 무척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